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와이탄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들이니까 아마 개근해서 들으신 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아마 숙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통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것을 종합해서 지금 시진핑이 중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드리는 이 중국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언론에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이 한국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친중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다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조중동이 대표적인 친중으로 흘러가고 있는 매체인데요.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데 아마 인터넷판을 보시면 매일 시진핑의 오록이 나오거든요. 시진핑이 어디서 무슨 회의하고 뭐 말을 했다 그러면 시진핑의 메시지 해가지고 그게 전문이 실립니다. 그게. 시진핑이 뭐 어디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 중국의 선전물 인민일보에는 나올 법한 내용들이 전체가 다 소개돼서 나오고 아마 중국이 돈 받고 그러겠죠. 그렇게 기사 실어준 대가로 돈을 받으니까 그런 걸 하겠지만 참 이 우리나라의 메이저 매체들이 이 정도면은 다른 매체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쓰는 기사들 보면 야 이렇게 써도 될까?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초보 기자가 써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쓰지?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많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다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요즘은 신문에 아무리 나와도 그것도 조중동에 나와도 이거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 4월 17일 날에 조선일보예요. 인명무게 90년대 시선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오피니언 면에 실린 거죠. 근데 내용을 보고 제가 경악했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자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 중산층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하며 미국과도 맞설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시진핑이 중국을 망쳤다며 방심하는 사이에 중국은 비정하기까지 한 정치적 합리성으로 국토와 산업 개편을 이뤄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가 망하고 있다. 이런 유튜브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나는 중국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이게 오피니언 면이라도 데스크에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할 텐데 어떻게 이런 내용의 글이 그것도 조선일보에 실릴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중국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병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중저널이라는 데가 이런 글을 냈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중단된다고 해도 중국은 GDP의 56%에 달하는 내수를 5%만 끌어올리면 대미 수출 전혀 안 해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거를 직접 올렸어요. 이걸 이 한중저널에다 올리니까 전 언론에서 이거 기사를 다 받았었어요. 이러는데 저는 이 전병서 박사의 글을 보면서 참 생각 쉽게 한다. 이 학자들이 원래 숫자 가지고 조금만 장난치면 이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 전병서 박사의 이 수치를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오늘 이제 제가 그걸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해서 왜 이게 엉터리 분석인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중국 경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고 위기의 끝은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시진핑의 꿈은 이미 물거품이 됐고요. 오히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관심이 더 쓰일 정도로 참혹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경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정치 문제, 군사 문제 이것도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그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에 방송할 때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 이 뇌피셜을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주요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외국의 언론에서 나온 걸 가지고 그걸 또 다른 언론들하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기사를 쓰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월 2일 날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가 과잉 공급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서 수천만 채의 빈 아파트 건물,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이 중국 경제의 목을 채고 있는 가운데 산업 생산마저 과잉되면서 전 세계와 무역 전쟁을 벌여야 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의 손실입니다. 저도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버클레이가 추산한 자료인데 중국의 부동산 붕괴가 2021년 이후에 18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경 6,491조 원 정도. 이게 중국의 가계재산에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건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미국인 전체가 입었던 손실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부의 상실이 지금 중국 경제의 소비 실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에서 내수만 살리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붕괴 때문에 18조 달러 손실이 나왔는데 이걸 가게당 얼마만큼 손실이 났냐 보니까 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8,829만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살고 있는데 집값이 갑자기 거의 9천만 원 가까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집값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또 참고 견디겠는데 갈수록 집값은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 손실이 이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붕괴나 파괴가 된 부가 중국에 상장된 모든 주식의 가치보다 큽니다. 또 1년 동안의 국가 전체 경제 산출량과 같습니다. 그만큼 가히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할 마음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가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죠. 2019년만 해도 일부 예측가들이 중국 GDP가 2030년경이면 미국을 앞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환상을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GDP 대비 추락하는 비율을 보면 이건 앞으로는 영원히 미국 근처에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인구였는데 이 인구 감소가 엄청난 역풍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실제 14억이 무너진 지는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인구 통계도 상당히 부정확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학적 배당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인구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이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됐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문제가 시진핑 경제가 만들어낸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과잉 생산입니다. 그동안에 앞뒤 안 가리고 무작정 이 생산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중국 경제를 보면 중앙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가면 지방이 득달같이 지방 정부들이 전부 그 산업에 매달려가지고 지나치게 과잉 생산을 하는 그런 추세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나타난 게 엄청난 부채, 불필요한 아파트, 산업 과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정부 및 가계, 기업의 차입이 GDP의 300%를 넘어섰고요. 이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이미 중국 경제의 최대 골칫거리가 됐다. 근데 이건 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 이렇게 심각성이 극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2020년 시진핑의 부동산 개혁 정책 이후에
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을 잡지 않으면 수단과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중국 경제는 살릴 수 없다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 경제, 그러니까 이 중국 가계의 80% 이상 자산이 부동산에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면 일단 가계 자산들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지갑을 못 여는 거죠. 지난 11월 말에 지난해 11월 말에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중국 국가 통계가 그렇습니다. 8천만 채의 아파트가 지금 비어 있다. 이게 미국 전체 주택수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나가질 않죠.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집을 살 텐데 전혀 그럴 가망이 없으니까 사질 않죠. 산업 생산 과잉 때문에 인한 이 피해도 엄청납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국내 소비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하락하죠. 근데 재고는 늘어나죠. 자, 이래서 나오는 게 이제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넘쳐나는 재고 물량을 싼값으로 신흥 해외 시장에 밀어넣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그 국가들조차도 중국산 제품의 피해를 생각하면서 무역 분쟁이 이렇게 나오니까 수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방송, 내일 오후 것이 아마 방송 그 내용이 나올 텐데요. 지금 오늘 오후에 나간 방송이 그겁니다. 뭐냐면 이 중국의 철근 과잉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트남에서 그걸 차단을 시작했어요. 근데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이 철강의 수입을 중국산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 철강 수입을 막게 되면은 중국의 수출의 15%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중국 수출의 15%가 붕괴되면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야말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1일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당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경제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인민들의 반발도 심각할 거고 그렇게 되면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 수치 외에는 어떤 다른 통계나 추계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월천월이 지난 1월 8일 날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달성에 실패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가오산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개발투자 집단위안공사 수석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가오산원한테 내린 징계는 모든 대외 발언 금지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봉해버린 겁니다. 가오산원이 무슨 말 했는 거 아니? 워싱턴에서 열린 피터슨 국제연구소 PII에 하고 중국 싱크탱크 공동 포럼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말 했는 거 아니? 가오산원이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 수치가 정확히 몇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양반이 하는 가오산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자신의 추측으로는 지난 2, 3년 동안의 실제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평균 2% 수준 이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 발표는 항상 5%일 것이다. 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3%에서 4% 경제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5%라고 발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당국이 이 경제 성장률을 숨기기 위해서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가오사론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외국 경제학자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중국 당국의 이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로딩 그룹이 유명한데 이 연구 노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는 2.4에서 2.8%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 성장률은요 6%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추세가 다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6%는 돼야지 일단은 일자리부터 제대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기본적인 체제가 6%는 돼야지 그게 굴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4에서 2.8이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디움 그룹은 뭐냐면 공식 데이터가 가계 및 정부 소비와 총 자본 형성 또 투자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24년의 발표는 오히려 2023년보다 더 하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하냐 보고서에서 5%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실제 나타난 그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다른 자료들하고 꽤 맞춰보면 그것조차도 맞지가 않는다. 그렇게 엉망이다 그랬어요. 탕징위안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중국의 통계학자인데 연간 통계에서 부동산 개발 투자는 10.6% 지정규모 이상의 산업기업의 이익은 3.3%, 외국인 투자기업 뭐 이런 거 1.7% 쭉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것들이 다 그전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 요소인데 이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 어떻게 중국 경제가 5%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순전히 사기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 경제당국이 5% 성장을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 경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만 해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들이 80% 이상이 이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주택가격이 2021년 정점 상황에서 현재 30% 정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8조 달러 그러니까 2경 6천조 원 규모의 가계 자산이 파괴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택 부분이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이 24%에서 19% 정도로 감소할 정도로 이 부동산 산업 전체가 심각하게 위축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GDP에서 건설이 갖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지 경제도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이 전체 GDP에서 30% 정도가 건설업이 차지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다 그러면 전체 경기 전반도 문제였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노무라 홀딩스의 중국 수석 경제학자인 루팅이 지난 3월 10일자 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자리 문제 지적합니다. 며칠 전 제가 이 RFA 그러니까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나온 보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중국의 한 회사에서 1730명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여기에 무려 12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는 야 우리 회사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낸 건데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그 자료가 보통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청년 실업률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한 17% 이른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SN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700명 뽑는데 120만 명이 모였으면 거의 이제 119만 명 정도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또 상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중국 경제 자기들 공식적 통계는 거의 17% 18%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단단 교수팀이 베이징 대학교인데요. 2023년 7월에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발표한 실험률은 46.5%입니다. 근데 장 교수가 무슨 주장을 했는 거야? 전 장 교수 주장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탕핑,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 탕핑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부모한테 의존해가지고 경제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공식 통계에서는 일자리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업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있고 아니면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건 실업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17% 18% 나오는 건데 장단단 교수님은 그 사람들이 왜 실업자냐? 실업자가 아니냐? 구직자지.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노는 거지. 이 사람들까지 포함하니까 46.5%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중국의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심각한가. 근데 문제는 이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요, 이게 중국의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해마다 한 1,000만 명, 1,200만 명 정도의 대학 졸업자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30%도 안 됩니다. 근데 매년 1,000만 명 정도 누적되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일자리는 더욱더 험해졌지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를 좀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봤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하고 연관되긴 하지만 한 언론들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기사를 쓸 때마다 중국에서 돈을 받아 먹었는지 하여간 기사를 쓰는 거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대우를 하는 그런 기사를 씁니다. 며칠 전에도 정부 리더십 공백 그리고 트럼프 말 통상 위협 등으로 뭐 한국이 지금 내부 외환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의 기술 동력마저 꺼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중국이 한국이 중국에 2년 안에 추월당할 것이다. 반도체 기술이 추월당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연구기관들에서 흔히 하는 실수 또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자료들을 100% 신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통계 속에 얼마나 엄청난 허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막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첨단 반도체 기술이 정말로 한국을 추월할 정도가 되는가? 격차가 그만큼 줄어든 건가? 자, 이걸 우리가 좀 확인하려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 반도체에 대한 공식 통계들이 나옵니다. 이게 테크인사이트 같은 데가 전문 조사 기관인데요. 이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를 처음 내놨을 때 중국 반도체 자금률이 10%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생산량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뭐랄까 그야말로 중국 것만 따지면 3% 4%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21년에는 어떻게 됐냐? 16.7%, 2023년에 23%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잘해야 25에서 30% 정도 될 거다. 그것도 역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가 요즘 뭐 세계 시장을 장악한다 뭐 말들이 많은데 첨단 제품은 아예 상상도 못하고요. 레거시 제품 그러니까 자동차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이런 걸 가지고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그것도 택도 없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다가 미국은 2022년부터 극좌회선 노광 장비, 그러니까 EUV를 포함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죠.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신자회선, 그러니까 DUV 공정 기반의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원래 반도체 시장할 때부터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데로부터 기술 이전, 제품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꼼짝도 못하는 시스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추월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수준만 해도 최소 10년 이상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10년 부지런히 따라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가만히 열중치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제 더 우리도 또 기술을 상승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추월한다는 거 이건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항상 보면 뻥튀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우리 이 회장님이나 이렇게 이영일 중국 속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한 거 하면 이거 엄청나게 이거 주먹으로 뭘 쳤다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하는 나라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제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그룹인데요. 지난 2019년에 3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반도체 그룹에 나섰는데 지난해에는 또 65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또 제2차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이거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굴기가 성공을 했느냐? 뭐냐면 주로 중국이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을 둘러싸고 미국의 제재를 뚫어가려고 이제 엄청난 자금을 투입하는데 중국은요 이런 국가에서 뭔가 자금이 나온다 그러면 온갖 사기꾼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의 선두주자가 누구냐? 지방정부입니다. 이 지방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회사하고 손을 맞춰가지고 국가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이런 돈을 자금 지원을 요청해서 돈을 받아 쓰고 그 다음에 1, 2년 있다가 사라져버린 회사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크게 보면 설계, 제조, 패키징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초기에 패키징 분야 진입해서 나가서 설계 이르기까지 성과를 거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나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추월할 정도까지는 전혀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방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설계업체들은 미국의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인 EDA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이 EDA가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으면 반도체 설계를 못합니다. 하이실리콘이 디자인한 반도체는 TSMC에 의존해야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빅테크들이 연대해서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중국이 독자적으로 이 엄청난 기술망을 구축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36조 원 규모의 펀드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참혹하다 할 정도로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2022년 1월 9일을 보도한 건데요.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해 보니까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이 최소 23억 달러, 한 2조 7,692억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중국 정부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투자하기로 한 65조 원 규모의 2단계 펀드는 어떨까? 이것도 제대로 투입될지 의문입니다. 거기다 작년에 이제 갑자기 작년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딥시크 여기에 충격을 받고 AI에 투자하겠다 그랬거든요. 아마 65조 원 펀드도 반도체에 투입되기는커녕 또 AI에 쫙 몰려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국가는 지원을 해주고 민간 업체들이 끌고 나가야 이게 뭔가 되는데 중국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돈을 들여가지고 국가가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주도를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이 반도체 굴기에 자금을 투입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100% 실패를 했습니다.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중국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SMIC가 중국의 가장 큰 파운드리입니다. 7나노 공정 칩 생산에 성공했다. 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웨이 최첨단 핸드폰에 들어갔다. 이게 보도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화웨이가 드디어 미국의 제재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그런데요. 7나노 반도체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EUV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7나노 칩을 EUV가 아니라 DUV를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수율이 얼마인지는 발표를 하지 않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0%가 안 될 거다. 이런 추산합니다. 7, 8%에 머무르지 않을까. 그럼 100개의 칩을 만들면 거의 90개 이상의 불량품이 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압니다. 이 화웨이가 이 최신 그 핸드폰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주문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왜 주문을 못 따라하느냐?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 주문을 못 따라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7나노를 넘어가지고 2나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반도체가 한국의 첨단 기술을 따라오겠느냐?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며칠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의 엔비디아의 저사양인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고사양은 H100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낮춰가지고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게 H20인데 이것도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엔비디아 매출의 10%를 중국에 수출하는 H20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걸 막은 이유가 이 H20이 저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가장 사양이 높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그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딥 프로 만든 거죠. 자, 그러니까 이 H20 칩이 없으면 중국의 슈퍼컴퓨터도 돌릴 수가 없고 AI의 첨단화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이 기술을 막기 위해서라도 H20의 수출을 막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이 얼마나 이게 뻥튀기를 잘하는 나라인지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작년 10월에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에 무슨 지시를 내렸냐면 이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제품 쓰지 말고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칩을 써라 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9월 달에 보도를 했는데 이 중국 당국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지난 3년간 이 GPU, 그래 그래픽 처리 장치 스타트업들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에서 신전을 이루면서 번창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미국의 엔비디아의 제품 대신에 중국산 제품을 쓰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어요. 자, 이 지침이 맞다면 엔비디아의 HEC를 수출을 막은 것에 대해서 중국이 그럼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쓸 거 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중국에서 작년 9월에 그런 지침이 나오자마자 이 중국의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중국정보통신기술원이 있는데 여기서 지난해 10월 13일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당국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산 AI 칩을 가지고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에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비용은 비용대로 엄청나게 깨지고 그 결과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가 아마 공업정보부에서 그랬겠지만 누군가가 중국에서 이 첨단 칩이 개발됐다라고 보고를 했겠죠. 그런데 그걸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건 엉터리다. 이런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도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 줄로 생각하고 공표를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이게 이제 홍콩에서는 그래도 좀 바른 말 좀 하는 신문 아닙니까? 10월 15일 날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인민대학교의 스이농 교수,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교수죠. 스이농 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세운 높은 기술의 울타리를 중국이 완전히 돌파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스이농 교수는 인민대학교 교수로서 아주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반도체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뛰어넘는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చెప్ప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보 팅크탱크인 중국의 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여기서 천펑인 연구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이엔드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의 벽을 넘어서려면 앞으로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결코 돌파구를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중국의 싱크탱크의 연구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실은 겁니다. 또 베이징에 본사를 둔 독립 싱크탱크의 안바운드의 설립자인 창풍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주로 서구에서 훈련받은 인재에 의존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려면 당연히 서방 세계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유지해야만 가능하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중국은 기술 진보를 결코 이룰 수가 없고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띵크탱크인 CSIS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통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 기술의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고 미국 기술을 완전히 우회하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확대되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가다 보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에서 벗어나도록 촉진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 중국의 정부 발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판단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을 판단하는 거죠. 중국의 현실을 보면서 중국을 판단해야 되는데 중국의 현실을 보지 않고 미국 사람의 가치관에서 중국을 판단하면 이런 오류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현실이 어떤 정도인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 중국 반도체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도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미중 충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제 관세 전쟁 이건 뭐 지금 심각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죠. 자, 이것만 가지고도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은 시진핑이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맞짱 붙었다. 이러면서 특히 오늘 아침 오늘 나온 기사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를 낮출 수 있다. 이제 이러니까 또 어떤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꼬리를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더라고요. 이게 초딩도 그렇게 기사 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가 그런 말 할 때는 이 복선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제 뭐냐면 사실은 관세 폭탄이 사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하니까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들하고 연대해가지고 미국의 고집을 꺾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초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유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EU하고 중국이 손을 잡고 미국의 고집을 꺾어보겠다, 트럼프의 고집을 꺾어보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 순방을 했죠. 제일 먼저 간 데가 베트남이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한마디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로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70여 개국 국가들의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 달랑 혼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일 아침에 이 와이탄 유튜브에 바로 내일 오후에 이게 나갈 겁니다. 오후에 뭐가 나가는 거 아니? 지금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유예를 이야기할 때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가장 큰 게 관세 문제를 중국하고 이야기할 때 그저 무역 적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도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걸 오늘 아침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8대 이 목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8개 항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다. 그런데 첫 번째가 환율 조작입니다. 환율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환율 조작 문제가 중국에게는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룽지 총리 때 위안화 조작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금융시장도 공개를 오픈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완전히 환율을 당국이 마음대로 조정을 다 통제를 하거든요. 자, 문제는 이 환율 조작국에 지금 중국이 1순위로 올라 있는데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의제가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해서 캐 물을 겁니다. 자, 이거 할래 안 할래? 이거 풀래 안 할래? 이게 안 풀면 관세 엄청나게 높게 붙이겠다. 이렇게 이제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에서 위안화 이 틀어지고 있는 이 정책을 풀어버리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리는 건 바로 그거거든요. 환율 조작국을 문제로 벌여가지고 환율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위안화 통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후 그 보시면 한 10분 정도에 자세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이렇게 만나서 대의하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게 못하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WTO 가입할 때 그걸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제 해라. 그러면은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안화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미국의 이 수출 적자도 수입 적자도 그 수출과 수출에 의한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줄어들 겁니다. 대신 줄어든 것만큼 중국이 피를 보겠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 협상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EU는 말로는 중국하고 이제 7월달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유도 뭐냐면 중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EU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EU를 무시하면 나 중국하고 손잡을 거다. 이렇게 지금 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EU가 중국하고 손잡고 미국하고 등을 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대 EU하고 이 중국이 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시진핑은 거기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미국과 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동남아시아 이번에 세 나라 순방해가지고 동남아시아가 미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동남아시아와 중국하고 연대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하겠다 그랬지만 첫 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에서부터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은 완전히 이미 물 건너간 거고, 결국은 이 미국과의 이 관세 전쟁에서는 지금 어떤 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카드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출이 중단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아까 전병서가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러면 내수 시장을 이렇게 일으키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서 한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미국과 중국은 쌍둥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만큼 상호 의존도가 큰 그런 관계인데, 중요한 건 미국은 수입국이고 중국은 수출국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다급하면 당장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국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을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바꾸면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데 중국은 미국의 수출이 중단되면 수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지금 다 막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전에 일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관세 전쟁이 있었을 때 일본 안에 있는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공장이 공동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세계 공장이었던 중국이 폐허화되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중국 내 공장 수도 줄어들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중국 날이 갈수록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중국 공장의 동남아 이전이 시작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관세 폭탄에다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이 $800 미만의 관세를 제외해주는 소액 면세까지 이제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알리, 테무 이게 전부 이제 대응수리를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알리나 테무 같은 이런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저가 상품들 이런 데를 통해서 수출하는, 그걸 또 생산하는 공장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여기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수출길이 막히니까 상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장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매체 중에 차이신이라고 있는데, 이 차이신은 중국 경제 매체 중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며칠 전에. 중국이 6개월 이상 미국의 고율 관세가 이어진다면 산업이 견디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억 명이라는 인구들이 있는데 이 인구가 이 내수 확대를 하는 것, 이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아주 쉬운 생각인데 그것을 이때까지 이해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애국 소비입니다. 애국 소비를 일으켜가지고 내수를 확대하는 그런 건데 문제는 애국 소비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 그랬죠.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싸우겠다는 대미 항전을 독려하고 나섰는데 옛날 같으면요.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이전만 해도 시진핑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장 공산당 청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뭐 별 짓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압박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시진핑이 나서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시위가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움직일 리가 없죠. 그러면 중국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서는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가진 경제가 승리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력적인 소비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 나라들이 미국의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압박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미국 비해를 맞춰가면서 호기를 시키는 거죠. 이게 글로벌 무역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불과 5년 전,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전 세계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는데 14억 명이라는 엄청난 소비 시장이 중국에는 큰 무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중국 경제가 그 무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인민의 힘은 약화시키면서 공산당의 힘만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에서 보면 소비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산업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만 강화를 했습니다. 민간 경제는 힘을 잃게 만들었고 국영 경제만 살을 찌게 만들었어요. 이게 국진민퇴죠. 그리고 민간 경제가 살아나서 뭔가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으면 그 산업을 쳐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IT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 같은 거, 텐센트인데 이게 이 시진핑이 그 알리바바 인데나 IT 기업들을 뭘 쳐버린 이유가 이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이제 금융까지 하니까 이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한 자료를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게 중국 공산당보다 권력이 커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제일 우려했던 거죠. 그리고 또 중국 공산당이 무슨 생각을 했는 거 아니? 알리바바 그룹이 갖고 있는 금융 자료를 중국이 갖고 있는 감시 자료하고 믹스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난 무기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실 겁니다. 중국의 CCTV를 보면 그 사람 얼굴에 인식이 바로 되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뭐가 이게 다 뜨잖아요. 범죄 사항까지 다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까지 뜰 수 있느냐? 이 사람의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어디에다 줄었어? 이거 다 나온단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종을 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저 엉망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민간 소비가 일본 같은 데는 55%고 브라질 63%인데 민간 소비가 4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경제가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진핑은 거기 또 관심도 안 두고 민간 경제가 커지는 것 자체가 공산당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절대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의 무역 적자도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눈여겨볼 건 뭐냐면 중국의 무역 흑자 가운데 3분의 1이 미국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게 되면 중국은 엄청난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미국의 상하원에서 지금
이 중국을 중진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흥국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진짜 더 어려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방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중국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일까?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또 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숫자를 발표하면 그 숫자를 100% 신뢰하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워게임 같은 거 하게 되면 중국의 함정이 몇 개 있고 그럼 그걸 미국 수준을 계산해 가지고 이 한 함정의 캐파가 어느 정도고 이게 능력이 어느 정도니까 이게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 수치인가는 이번에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군사력이 실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변변한 무기도 없는 우크라이나하고 대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판판이 당하고 있는 게 러시아의 군사력인데 이 러시아하고요 중국은 군사의 모든 시스템이 샴쌍둥이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의 군사 교본 자체가 러시아의 소련의 군사 교본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뭐 언어만 달랐지 사실상 같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중국 군사력이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있느냐? 뭐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안 된다 하는 게 미국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연방 정부의 싱크탱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중국의 2049년 미래학적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국의 국방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국이 이 세계 제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는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더 걸릴 것이다.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잡는데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게 이제 러시아 팅크탱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동맹이라고 말하는 러시아의 팅크탱크, 그것도 이 팅크탱크가 어떤 조직이냐면 러시아 외교부, 교육과학부, 러시아 과학원이 만든 연방정부 팅크탱크입니다. 여기서 만든 보고서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필진들도 보면 세계에서 다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오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보다는 당혹스럽게 짝이었겠죠. 그리고 미 해군력을 능가한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25년이나 뒤처진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 중국이 입장이 닫혀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주목할 건 뭐냐면 중국이 막강한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지만 수량면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그러면서 함정수는 중국이 앞서지만 종합작전 능력을 가늠하는 해군 함정 총 배수량은 미국 해군이 2023년 기준 450만 톤인데 중국 해군은 230만 톤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숫자는 많은데 잔챙이는 많은데 큰 게 별로 없다. 예. 그러면서 항모 전력은 이건 비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1개 항모를 갖고 있는데 중국은 3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2개는 산둥함이나 랴오닝함은 이게 구식 캐캐먹은 거라서 제대로 비행기도 제대로 못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전자식 캐터폴트를 갖춘 항모가 푸진함인데 이 푸진함도 제대로 지금 뭐 이제 지금 시운전이 이제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게 또 실용화되려면 앞으로 4, 5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잠수함도 뭐 미국은 60척이 넘는데 이것도 비교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미 해군에 비해서 민망할 정도로 떨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뿐 아닙니다. 뭐냐면 해외 군사기지 숫자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미국은 본토를 제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374개의 군사기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부티 한 곳밖에 없다. 저족지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또 이 보고서는 중국 건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경제, 외교, 군사 분야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측을 했는데 중국은 아주 이 내용 재밌습니다. 중국은 위기가 반드시 폭발할 거다. 그래서 엄청난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고 반면 미국과 서방 국가는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서방이 지금과 같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립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러시아에게 유리한데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특히 중국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이더 미국의 유명한 언론이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중국의 잠수함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의 잠수함은 미국의 핵잠수함에 금방 밟힌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요.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18일 182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단적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능력이 없다. 이 결론이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면 오히려 대만에 호되게 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을 침공할 때 그 수많은 병력이 대만 해협을 건너와야 되는데 이 대만 해협을 건너기 전에 대만의 미사일에 다 격침될 거다. 그러면 중국의 한 자녀를 갖는 중국은 거의 대부분이 한 자녀 가정인데 그 한 자녀 가정의 아들들이 대만 해협에서 수장이 됐다고 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수장됐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군사력도 안 되고 침공할 능력도 없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군사력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 요즘 상당히 흥미를 끌게 만드는 권력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중국의 국가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있는데요. 국가안전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치자면 국정원, 남기부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국가안전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해서 시진핑의 궁극주의가 중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어요. 이게 중국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이걸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위챗 공식 계정이 이걸 냈는데요. 한나라, 중국에 한나라가 있었죠. 옛날에. 한나라 경제 흥망성쇠와 국가 안보에 주는 시사점. 이게 제목입니다. 이 글에 뭐가 있냐면 한나라 전성기였던 무제 때부터 한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했는데 이 한무제가 쇠퇴된 배경에는 군국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사 강대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국가 번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나라 멸망이 교훈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 초기에 통치자들은 진나라의 멸망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치, 경제, 민생 등 여러 방면에서 이 생산 발전의 이로운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국가의 튼튼한 토대를 세워갔다는 거죠. 그런데 한나라는 초기에 이 국민들한테 자주권을 부여하면서 사회가 활력을 찾도록 만들어줬고 국가의 많은 권한을 국민들에게 위임해가지고 자율권을 신장시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는 백성들에게 농업과 양잠에 집중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들을 대거 단속하게 됐다면서 이 세금과 부가금을 낮춰서 국민의 힘을 키우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했다 그랬어요. 문제는 한나라 무제 시기에 접어들면서
잇따른 대규모 전쟁을 인해서 막대한 군사비, 막대한 재정 지출, 그리고 막대한 사회적 부의 소모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문제와 정치제의 연호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그 후 한나라의 경제는 다시는 이전의 문제, 경제제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 거 아니? 한나라의 쇠퇴는 한무제 때부터 시작되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나라의 무제는 경제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일반 백성들의 상업적 활동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따라 경제도 큰 타격을 입으면서 튼튼했던 국가의 기반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하면서 노동력도 크게 줄었고, 이는 한나라의 경제를 쇠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한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는 국경에서 충돌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동서남북으로 원정하며 보냈다. 이로 인해 국력이 고갈되었고, 한나라 말기에는 국고가 텅 비어 사회도 쇠퇴하고 백성들의 생활이 궁핍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뭐라고 내고 있는가 하니,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만 국가의 번영, 국민의 행복과 복지, 사회적 조화와 안정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려졌습니다. 그래도 중국 경제 지금 수렁에 빠지는데 미국과 충돌 상황이 벌어지고 국가적 위감도 고조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중국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부가 이 위챗은 중국 모든 인민들이 볼 수 있는 SNS 아닙니까? 우리나라 치자면 카카오톡 같은 건데, 여기다가 국가주석인 시진핑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부는 지금의 중국의 위기가 시진핑 때문에 비롯된 거다. 그래가지고 14억 명의 중국 인민들이 지금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이 중국몽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앞세우면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끼어든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걸 지금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1.5세대 지도자였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중국을 살리는 길이었는데,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시진핑의 엉뚱한 패권 전쟁 노름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지금 멸망길을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진핑은 물러나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다른 데가 아니라 국가안전부가 그것도 위챗에다가 공식으로 올렸다. 이게 지금 중국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안전부가 이런 논평을 괜히 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중국 내의 최고 지도부가 완전히 들끓고 있고 지금 심각한 분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이미 작년 8월에 이제 중국 최고 수뇌부들이 이 8월에 베이다이어에 모여가지고 수뇌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때부터 유심히 관찰했는데, 그때 시진핑이요 이게 덩샤오핑 120주기였는데, 그때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덩샤오핑과 같은 개혁가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언론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덩샤오핑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 기관지 그러니까 에다가 신화통신을 비롯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려고 준비를 했고, 그게 하나가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언론들이 엄청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덩샤오핑하고 비교했습니다.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쓰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밝혀내라. 이렇게 따지고 들어간 거죠, 베이다이에서. 그래서 이걸 중국의 전 언론에 게재를 하려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보면 시진핑이 아버지 시중신의 이름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시중신이 개혁개방을 이끌었다 하는 걸 가지고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덩달아 좀 묻어가려고 그랬다가 개혁가 시진핑, 이게 1만자 분량의 글이니까 엄청난 글이죠. 이 글을 덩샤오핑이 이은 탁월한 개혁가다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좌절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에는 개망신을 당한 건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삼중전회가 있었는데 9월달에 이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삼중전회에서 중요한 안건 토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중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주제 또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중국 본부의 위상도 완전히 흔들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들어서는 시진핑 우상화 작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에 대한 개인 숭배가 올해 1월부터 전 중국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뭘 보면 아냐면 CCTV에서 시진핑에 대한 뉴스가 옛날에 우리가 땡전 뉴스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전 같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데도 시진핑 얼굴만 딱 집중 포커싱을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데 요즘에는 시진핑이 나온 화면 넣어보면 여러 사람하고 같이 묻어있는 화면 정도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군부 행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런 중국의 CCTV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는 걸 보면 시진핑의 지금 이 위상이 얼마나 추락했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군부의 분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제 와이타임스 유튜브에 이게 자세히 또 보도가 될 텐데요. 이게 최신 뉴스가 하나 또 따끈따끈한 내일 아침에 나올 텐데 허웨이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허웨이둥은 철저하게 시진핑 추종자입니다. 근데 이 군부 서열 3인데 이 허웨이둥이 지난번 이 3월 양회를 마지막으로 얼굴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허웨이둥 사라졌죠. 또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мя오화도 사라졌습니다. 전부 시진핑의 핵심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냐면 푸진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 권력의 기반을 닦았던 17년간 정치적 기반을 가져왔던 푸젠성 출신들 그룹이라는 거죠. 근데 푸젠방의 핵심 인사들인데 이 푸젠방의 핵심들이 숙청당하고 있다. 이건 이제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이 스스로 군부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서 잘라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라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근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진핑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후임을 바로바로 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리상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이 아꼈던 사람들이 다 숙청되는데 그 뒤로 시진핑은 한 사람도 그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건 시진핑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 뭐냐? 이건 군부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 현재 군부의 숙청을 주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내에서 푸젠방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반시진핑 계열의 군부 권력들이 푸젠방의 핵심들을 숙청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은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중앙군사위원회에서 мя오화가 숙청을 당했고 올해 3월 돼가지고 허웨이둥이 실종됐고 그런데도 시진핑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 그 3월 11일에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자오란지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 중국 탐사기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허웨이둥은 지난 3월 11일 전인대 회의 종료 후에 전격 연행됐고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중국 공산당 최고 관리들을 치료하는 전용병원인 301 병원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그 행적이나 연설 등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허웨이둥 외에도 푸젠방의 여러 군지휘관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허웨이둥의 비서는 물론이고 푸젠성 출신의 여러 지휘관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중국 문제 전문가인 차이생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부정부 사령관인 린상향도 대만해협 전투기에 유출한 혐의로 전날 체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진핑파가 시진핑의 핵심인 푸젠방 구성원들을 완전히 속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등진 국방부장 지난 3월 초에
갑자기 공무원 전체에 불참하면서 실각설이 나돌았다가 나중에 다시 등장했죠. 그때 이 등진도 조사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고 했고 또 충성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원자료로 원대 복귀시켰죠. 그런데 이 등진은 중앙군사위원회에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국방부장이 참여하지 못한 건 등진이 유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지금 이 중국 군부내의 분열을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고든창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고든창이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분열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태일 수 있다.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군부 인사들을 숙청해왔지만 이제 반 시진핑파가 시진핑의 충성파들을 숙청하고 있고 심지어 인민해방군의 주요 선전기관인 인민일보 맞죠.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주요 선전기관 선전 매체죠. 해방군보도 그 시진핑의 통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고든창이 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신뢰가 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요. 정리하자면 2013년 시진핑 집권 이래 숙청을 당한 최고위급 인사가 한 40명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2년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마오와라든지 리상포, 웨이펑어, 류차오 이런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죠. 그런데 이때까지 시진핑에 숙청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퇴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둔 사람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숙청당한 사람은 다 현직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고위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하고 시진핑이 직접 숙청한 사람들하고 지금 군부에 숙청당한 사람들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유샤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유샤가 그전에는 허웨이둥하고 맞서는 행보했는데 최근 허웨이둥이 실각을 당하면서 완전히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부를 허웨이둥이 아니 장유샤가 이게 완전히 끌고 있는데 사실 그 시중신하고 장유사의 아버지인 장중신이 이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집안 대대로 우정을 키워온 사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하고 장유사는 의형제 같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과 장유사가 그러면 왜 틀어졌을까? 이게 시진핑의 욕심 때문에 틀어진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장유사는 시진핑 초기에 집권 초기에 시진핑이 경호를 책임질 정도로 악역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20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완전히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장유사는 그 당시에 50년 7월생이니까 72세였습니다. 나이로 보면 7상팔하에 이미 걸렸죠. 그러니까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주석이 장유사한테 당신 왜 안 물러나냐? 나이가 72인데. 그러니까 장유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왜 안 물러나냐? 이랬어요. 감히 주석한테 시진핑한테 당신은 왜 안 물러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53년 6월생인 시주석은 당시 6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7상파에 걸리는 거죠. 시진핑도 물러나야 되죠. 근데 시진핑이 안 물러나는데 나는 왜 물러나냐? 그래, 나는 안 물러나겠다. 이런 거죠. 시진핑은 헌법까지 수정하면서 3년임의 길을 걸었죠. 아무도 시주석의 독재에 제통을 걸지 못했는데 장유사가 대담하게 시진핑의 행보를 흉내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로켓군 수청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시주석이 처음에 로켓군 수청을 한 대표적인 이유가 허웨이둥과 마오와 세력을 시켜가지고 장유사를 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장유사가 지난해 7월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 원로 세 사람, 그러니까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하고 원자바오 전 총리, 그리고 후야오바
우리 호요방이라고 그랬죠. 이 세 사람의 이제 호요방의 이제 맏아들 후더핑 전 통전부 부부장 이 세 사람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시진핑을 역으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유사가 이 홍을다이 그러니까 이 올로의 혁명 올로의 자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유사가 부상을 하고 시주석의 입지는 축소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떻게 이 장유사가 이 홍을다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느냐? 시진핑이가 집권 초기부터 이 홍을다이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왔거든요. 상하이방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나게 쳤기 때문에 그래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장유사가 깃발을 딱 드니까 거기에 완전히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부가 그전에만 해도 군사위원회의 주석 책임제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군부의 집단 지도 체제를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시진핑이 군부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는 집단 지도 체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병력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중국이 지금 5대 정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허이둥과 мя오와 같은 사람들은 동부 출신입니다. 동부정부 출신이고 장유사는 북부, 중부, 남부 정부의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정부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 이 동부정부를 이 장유사의 부대가 광고가 정부가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에 시진핑이 안의성에 있는 둥청시의 육척항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육척항은 청나라식의 담장을 놓고 다투던 두 집안이 각각 3척씩 양보를 해가지고 6척의 골목길을 만들었다 하는 데서 유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주석이 육척항을 방문했다는 것은 장유사하고 서로 다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을 하자 이런 뜻으로 육척항을 방문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제 군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집단 지도체제입니다. 군부의 집단 지도체제. 그래서 군부를 시진핑 주석이 용도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끌고 나가겠다. 서로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제 지금부터의 관심거리는 이게 과연 이 협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뜻대로 지금 이게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유럽 언론들 가운데도 시진핑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논설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시진핑의 이제 엄청난 위기가 있다는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진핑 이후의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시진핑이 물러나고 새로운 인물이 중국을 이렇게 잡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제일 뭐라 그럴까요?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2027년 10월에 이 회의에서 아마 이 정권 교체 문제가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절대 이 장유사하고 시진핑이 정면으로 맞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멸망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가면서 시간을 좀 끌면서 뭔가 좀 후일을 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혹자들은 중국이 몇 개의 나라로 분할될 수도 있다. 지금 전구가 5개니까 5개의 전구가 각각의 대장을 내놓고 분할될 수 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군부라는 이런 권력자의 성격이 시진핑이 전체를 다 통할했는데 나는 여기만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유사는 이미 3개 광구를 딱 장악하고 있는데 자기가 2개를 누구한테 준다?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7년 정도의 당대에서
후계자를 논의하고 평화롭게 정권 교체하는 방안으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러나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지금 이 미중 간 충돌이 오래 지속된다고 이래가지고 아마 이 여파가 이제 지금 4월이니까 늦어도 8, 9월 안에는 심각한 후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중국의 인민들이 과연 이 현재 시진핑 지도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줄 거냐, 그게 이제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후계자로 물망으로 떠오르고 있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미국의 유명한 이 싱크탱크인데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에서 차이나 브리프를 발행합니다. 근데 차이나 브리프가 나온 건데 오늘 나온 거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여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봤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첫 국가주석이었던 유사우치의 아들인 퇴역장군 유이안, 그리고 자유주의적 가치관 소유자이자 전 주석이었던 리센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선념이라고 그러죠. 이선념의 사위인 류야주,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시진핑을 이을 차세대 주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장유사가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긴 하지만 군부를 잡고 있긴 하지만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차피 2세대에서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간 이 2년 후에 열리는 당대회까지 시진핑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 충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수는 중국 안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군부가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군부가 일어나서 시진핑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옹립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마 제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한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하고요. 조금 더 이어지는 것들은 내일 아침에는 이 군부의 분열, 그리고 장유사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내일 아침 6시에 오픈되는 유튜브에 나올 것이고, 1시에 오픈되는 이 유튜브에는 중국의 경제 문제, 그리고 왜 시진핑이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을 꺼려하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내일 오후에 담을 거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 들어보시면 아마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